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허락 없이는 찾아오지도 마세요. 민준이 돌잔치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 어떤 가족 행사에도 어머님이 끼실 자리는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 수준에 맞는 그 동네에서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며느리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주 민준이에게 주려고 새벽부터 정성껏 깎아낸 제철 과일 접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배는 꽃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소희의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 5명이 앉아 불편한 듯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낡은 회색 스웨터와 평생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최신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과일 접시를 거칠게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시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사과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제 친구들 앞에서 망신도 작작 주셔야죠. 누가 요즘 돌잔치에 그런 촌스러운 수수팥떡을 올린다고요. 제 품격, 우리 민준이 품격은 생각도 안 하세요. 지금이 무슨 70년대예요. 불과 10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손주 민준이의 첫돌 잔치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소혜와 친구들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수백만 원짜리 황금 돌상,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유명 디자이너의 아기 한복에 대해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대장만 50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느니, 답례품으로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한 특별 제작 제품을 준비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전통이나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지만이 중요한 듯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보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기, 저, 생일인데, 붉은, 파드로, 떡을, 해서, 예군을, 막아줘야지. 그게, 우리, 조상들, 지혜였는데. 제 말투는 언제나처럼 느리고 더듬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겪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저는 말을 할 때마다 더듬고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이 소희에게는 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수수팥떡이요. 정말요. 제가 지금 몇 억을 들여서 이 돌잔치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친구들아, 미안해. 우리 어머님이 좀 옛날 분이셔서 말이야. 그리고는 친구들을 향해 애써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두다니 정말 고생이 많겠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과일을 계속 깎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까지 따라와 제가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 일에 간섭하시고 그 경로당 노인네들하고 어울리시니까 우리 집안 품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준이 앞날에 흠집 내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집은 원래 그런 집이구나 하겠죠. 전 그게 싫어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나가세요.
어서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민준이 미래에 방해만 돼요. 품격 떨어지는 건 딱 질색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돌잔치에도 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아들 준혁이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내 아내 좀 말려다오. 이 어미의 편을 좀 들어다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바쳤단다. 제발 아들아.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쩔쩔매며 소희의 팔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자기야, 그만해. 손님들 계시잖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의 말은 저를 위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을 위한 상황 수습용 멘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편에 선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가져왔던 제 손으로 직접 짠 작은 아기 옷과 손수 만든 나무 딸랑이가 담긴 선물 꾸러미가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집어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구겨 신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소희가 친구들에게 변명하듯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님이 좀 옛날 분이시라. 시골에서 자라셔서 도시 생활을 잘 모르시거든. 이해해줘. 친구들의 동정 어린 위로의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제 이름은 차미선입니다. 60하고도 5해를 살아온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은 제 손주 강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저는 그 빛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3평 남짓한 옥탑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낡은 빌라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동네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남편 강철수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내연은 제게 남겨진 작은 빌라를 팔아 사업 자금에 보태고는 제게 이 옥탑방을 얻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교통도 편하고 좋잖아요. 우리 사업만 잘 되면 곧 큰 집으로 모셔갈게요. 아들의 약속은 그로부터 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옥탑방은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칼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지난 장마철에 비가 샌 흔적이 노란 지도를 그리고 있었고 천장에는 금이 가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낡은 싱크대에서는 밤마다 정체 모를 작은 벌레들이 기어나왔고 화장실 환기구로는 아래층 냄새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근처 대형마트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용돈도 보내고 손주 민준이에게 줄 선물도 사곤 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물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반짝이고 명품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빛들은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젊은 시절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고
많은 남자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정해준 남편, 강철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작은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나고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고생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일도 도왔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로 저도 크게 다쳤습니다. 뇌에 손상을 입어 말을 할 때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회사는 부채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제 끼니를 걸으면서라도 학원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희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소희는 강남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처음 소희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제 아들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를 자신과 같은 세상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신부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돈님, 우리 소희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더러운 손, 촌스러운 시어머니, 품격 떨어지는 늙은이. 며느리가 제게 던졌던 말들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혀왔습니다. 제 손 평생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손주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이 늙고 거친 손이 그녀에게는 더러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서러운 마음에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5년 전, 경로당 친구 박 할머니가 쓰다 남은 노트북을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줄 몰라서 한동안 방치했다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한 노인 컴퓨터 교실에 다니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제 비밀 블로그, MC 채아의 세상 이야기. 그것이 제 블로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본 모습을 숨긴 채 세상의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며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는 대한민국 VVIP 행사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MC 채아. 그것은 제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저는 남편의 작은 이벤트 회사를 돕기 위해 마이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잔치 사회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내는 제 능력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가 사회를 본 행사는 언제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결혼식에서 파혼 직전까지 갔던 신랑 신부가 제 멘트를 듣고 다시 화해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 분위기,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완벽한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대기업 행사, 재벌가의 파티까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사고를 당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말을 더듬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실력이 어디 갔냐며 사람들은 저를 요면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온갖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제 진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MC 채아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행사들의 노하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 완벽한 행사를 만드는 비결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재벌가의 행사 기획자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MC 채아님, 당신의 블로그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행사의 사회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선다면 제 더듬거리는 말투가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에만 나타나 오직 목소리로만 진행합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신다면 맞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저는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서 마이크만 잡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MC 채아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얼굴 없는 MC. 아무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비밀 파티, 톱스타들의 결혼식, 대기업 CEO들의 취임식, 심지어는 대통령 취임식 만찬의 비공식 행사까지 MC 채아가 없는 고급 행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온갖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외국에서 온 신비한 여성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가 실제로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가진 통찰력과 연륜을 사람들이 신격화하여 만들어낸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 소희의 이름으로 온 이메일 한 통을 열었습니다. 전설의 MC 채아님께 제 아들의 첫돌,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이 부탁만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저는 이메일 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가에 아주 차갑고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소희야. 내 아들의 첫돌, 이 시어머니가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주마.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순간으로. 다음 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은 더욱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낮 동안 저는 여전히 초라한 옥탑방의 늙은이 차미선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근처 대형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며 전단지를 구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끝나면 근처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접시들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저를 불쌍히 여겨 일당을 조금 더 주곤 했습니다. 미선 씨, 아드님이 잘 나가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아들한테 용돈 좀 타쓰시지.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도와줘야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선이 손주 돌잔치가 다음 주라며 초대장은 받았어.
경로당 친구 영자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받았어. 사실은 텅 빈 초대장이었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하는데? 강남, 호텔. 어머, 대단하네. 우리 미선이 아들, 정말 잘 됐구나.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세상이 잠들면 저는 MC 채아가 되었습니다. 제 낡은 노트북은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제 또 다른 자아를 펼쳐 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수십 통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재벌가의 딸 결혼식 사회를 맡아달라는 부탁, 대기업 창립 기념 행사의 진행을 유료하는 메시지, 유명 연예인의 비밀 파티를 진행해달라는 요청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중 몇 개를 선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MC 채아는 아무 행사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가 의미 있다고 판단한 행사 또는 충분한 보수가 주어지는 행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희의 이메일은 특별히 따로 관리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MC 채아를 섭외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제 블로그에 비밀 메일함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채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달에 아들의 첫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저는 이 돌잔치를 통해 제 위치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사교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채아님께서 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자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채아님, 제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제발 답장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1억, 아니, 그 이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채아님,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이번 돌잔치에 제 인생이 걸려 있어요. 제 친구들, 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행사가 실패한다면 저는 사교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그토록 더럽다며 멸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인생이 걸린 부탁을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희는 더욱 애가 달았습니다. 그녀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 저와 연결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옥탑방에서 아들 네오의 아파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제 옥탑방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가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깟 사회자 하나 섭외 못해서 내 체면을 이렇게 구겨. 내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큰 소리 쳤는데 MC 채아가 온다고 자랑했단 말이야. 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사람이 워낙 신비주의라 아무도 연락처를 모른대. 심지어 대기업 회장님들도 간신히 섭외한다는 사람이야.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어떻게든 알아내. 내 회사 사장한테도 부탁해보고 지인들한테도 다 알아봐. 이번 돌잔치 망치면 나 당신이랑 안 살아. 진짜야.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알아볼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MC 채아의 이름으로 소희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아들의 첫돌, 제가 맡도록 하지요. 다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진행비는 1억 원이며 성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둘째, 행사의 모든 진행은 제게 일임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제 얼굴은 행사 당일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이신다면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답장을 보낸 후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조금 찔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자 그 양심의 가책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채아님, 모든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세요. 성금은 이틀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한 가지 특별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행사의 모든 진행 권한은 MC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MC의 프로그램 진행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주최 측은 MC에게 위약금 10억 원을 배상한다. 그 조항은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 후, 제 비밀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곧장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들고 경로당의 최 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님은 작년에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지금은 무료급식소의 유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다시 시작하세요. 최 여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이 돈을 어떻게 구했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괜찮아요. 저 좀 모았어요. 여사님,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며 제 복수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며느리의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돈으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의였습니다. 돌잔치가 다가올수록 소희의 허영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그 연회장은 보통 대기업의 행사나 재벌가의 결혼식에나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대관료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돌잔치를 마치 패션쇼처럼 기획했습니다.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꽃으로 만든 거대한 아치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유명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한 특별 제작 제품을 500개나 주문했습니다. 한 개당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허영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차가운 만족감도 느꼈습니다. 소희는 매일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돌잔치 준비 상황을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초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자랑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민준이 돌잔치에 글쎄 MC 채아가 온대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섭외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은 절대 섭외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어렵게 모신다는 분인데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저희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해요. 어머님도 부러우시죠? 아쉽지만 어머님은 못 오시니까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멋있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그래, 잘 됐구나 라고 힘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 준혁이가 혼자 제 옥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소희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네, 가정이 평화로우면 그걸로 족하다. 엄마는 얘 그렇게 착해요. 소희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전 정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아들 준혁이가 다시 제 옥탑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준이 돌잔치 초대장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초대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초대장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크림색 종이에 우아한 서체로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열어보니 제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장소만이 인쇄된 텅 빈 초대장이었습니다. 소희가 엄마 오는 거 아직도 반대해서 근데 그래도 아들로서 이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제게 길고 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소희의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야기, 사교계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결국 아내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선택의 여지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나는 너희들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집에서 기도나 하마.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보았지만 결국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초대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초대장을 찢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아들의 마지막 배신은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저는 옥탑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끼던 흰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한 행사에 입었던 한복이었습니다. 명주로 만든 저고리는 부드럽게 빛났고 치마는 우아한 주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한복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올렸습니다. 백발이 많이 섞인 머리였지만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작은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 비녀는 시어머니께서 제 결혼식 날 주셨던 것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초라하고 구부정한 노파가 아니라 단아하고 우아한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돌잡이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낡은 옥탑방의 열쇠, 찢어진 가족 사진, 그리고 소희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MC 채아의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무대에 섭니다. 이것이 마지막 공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니까요.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근처 성당을 찾았습니다. 빈 성당에 무릎을 꿇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수인지, 교육인지, 아니면 그저 상처받은 노인의 분풀이인지.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제 손주가, 제 아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게 지혜를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준이 예쁘게 봐주세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해요, 어머님. 그 위선적인 메시지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민준이, 잘 봐주마.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단다. 돌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허영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
행사 시작 2시간 전에 도착한 저는 연회장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입구에는 수십 개의 화환이 장식되어 있었고 각각의 화환에는 유명 기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50개가 넘었고 각 테이블에는 고급 식기와 와인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음향 시스템은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대 뒤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MC 채아 님이시죠?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젊은 여성 담당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한복을 정돈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밖에서는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혜와 준혁이는 입구에 서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 소희야. 정말 화려하다. 역시 내 센스는 최고야. 민준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이렇게 훌륭한 엄마를 두다니.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소희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유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오늘 사회 누가 보는지 알아? MC 채아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섭외했는데. 1억 줬잖아. 1억. 보통 사람은 절대 못 모시는 분이래. 그녀의 자랑을 들으며 저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장내에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들만이 만날 수 있다는 전설의 MC를 모셨습니다. 재벌가의 파티부터 유명인사들의 결혼식까지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공과 행운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MC 채아님을 드디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위로 쏠렸습니다. 아들 내외도 상기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친구들을 향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단아한 흰색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은 채 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아한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무대에 선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제 얼굴을 완전히 비추는 순간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MC 채아라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뭔가 이상한데. 얘 한복을 입었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제 아들 내외였습니다. 준혁이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와르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소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저기에. 소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소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제 진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는 맑고 청아하며 힘이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객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 주인공 강민준 군의 첫도를 진행하게 된 MC 채아 차미선입니다. 제 소개에 연회장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잘 압니다. 전설의 MC 채아가 왜 이렇게 평범한 노인인지 유야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겉모습은 결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손주 민준이의 할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며느리는 제가 더럽고 촌스럽고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민준이 미래에 방해만 돼요. 품격 떨어지는 건 딱 질색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연회장에서 작은 탄식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며느리는 동시에 MC 채아에게 1억 원을 지불하며 간청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돌잡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평범한 물건들 대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민준이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민준이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물건들입니다. 저는 무대 옆에 준비된 돌잡이 상을 가리켰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희 씨, 민준이를 안고 나와주시겠습니까? 소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그녀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처럼 느린 걸음으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떨리는 품에 안겨 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결심을 다졌습니다. 자, 민준아. 할머니가 특별한 물건들을 준비했단다. 하나씩 보자꾸나. 저는 첫 번째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녹슨 열쇠였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열쇠란다. 이 열쇠는 너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옥탑방의 열쇠지. 3평짜리 작은 방이야.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곳이지.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고 싱크대에서는 벌레가 나온단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방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간단다. 전단지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지. 그렇게 번 돈으로 너희 아빠와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지. 하지만 너의 엄마는 이 열쇠를 더럽다고 했어. 이 방에서 사는 할머니가 부끄럽다고 했단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부인들이 소희를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 열쇠를 잡는다면 너는 아마도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돈보다 사람을, 체면보다 진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지. 저는 두 번째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찢어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찢어진 가족 사진이란다. 여기에는 너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 저는 사진을 LED 스크린에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의 한쪽이 거칠게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부분에는 희미하게 여자의 얼굴 윤곽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너희 아빠의 결혼식 날 찍은 거야. 원래 여기 찢어진 부분에는 할머니가 있었단다. 하지만 너의 엄마는 이 사진을 거실에 걸면서 할머니 부분을 우려냈지. 사진 속에서조차 할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소희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하세요. 소희 씨, 당신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진행 권한은 제게 있고,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할 수 없다고 동의하셨죠. 저는 차갑게 말하고
다시 손주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을 잡는다면 너는 아마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정마저 쉽게 버리는 차가운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마지막 물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녹음기가 있구나.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단다. 여러분,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 가득 소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계속 우리 일에 간섭하시고 그 경로당 노인네들하고 어울리시니까 우리 집안 품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준이 앞날에 흠집 내고 싶지 않아요. 녹음기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다시 소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우리 민준이 미래에 방해만 돼요. 품격 떨어지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라리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희한테는 돈만 필요하지 어머님은 필요 없거든요. 연회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우리도 저런 며느리는 절대 안 받아.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부모님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희 씨가 이 돌잔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총 5억 원입니다. 호텔 대관료, 음식, 답례품, 장식, 그리고 제게 지불한 1억 원까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아들은 자신의 여제차를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끌어다 썼습니다. 심지어 회사 운영자금까지 빼돌렸습니다. 모두 이 허영의 잔치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제가 사는 옥탑방의 지붕은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제가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제게는 돈이 없어서 참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돈은 모두 아들과 손주를 위해 모아두었으니까요. 소희 씨, 당신은 저에게 1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으로 당신이 산 것은 무엇입니까? 체면, 자존심, 사교계에서의 지위. 저는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산 것은 참교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와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제 며느리에게, 제 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얼마나 화려한 행사를 여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를 어떻게 모시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당신은 저를 더럽다고 했습니다. 제 손이 거칠고 늙었다고, 제 옷이 낡았다고, 제 말투가 촌스럽다고 했죠. 하지만 이 손은 당신의 남편을 키운 손입니다. 이 입은 당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가르친 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당신의 아들인 제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손주 민준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비록 너에게 비싼 선물을 사줄 수는 없지만 할머니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것만은 확실하단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소희에게 돌려주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소희 씨, 당신은 저와 계약을 맺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을 놓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LED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모든 진행 권한은 MC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MC의 프로그램 진행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주최 측은 MC에게 위약금 10억 원을 배상한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이 조항을 잊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당신은 제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려 했죠. 그건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제 진행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당신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저에게 위약금 10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10억 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혜와 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소희 씨, 그리고 준혁아, 너희는 지금부터 3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저는 손가락을 3개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너희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를 하고 말버디 되어드려라. 그러면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워라. 둘째, 너희는 앞으로 제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옥탑방을 방문해야 한다. 화려한 옷을 벗고 검소한 옷을 입고 제가 사는 현실을 직접 경험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해주는 소박한 식사를 함께 먹어라. 셋째, 너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민준이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사람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약속하고 지킨다면 저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을 용서하겠다. 어떻겠느냐? 준혁이가 먼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소희도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 저는 두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시작이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란다. 돌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시작이. 그날 이후 소혜와 준혁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을 찾아와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서 진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제 옥탑방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제가 만든 소박한 식사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소희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소희는 명품 옷 대신 검소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교 모임을 줄이고 대신 자원봉사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만 걱정하면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준혁이도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지만 정직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예전만큼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돌이 지나고 석 달 후 저희는 다시 한번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옥탑방 앞 옥상에서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총 20명 남짓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비싼 음식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수수팥떡과 이웃들이 가져온 소박한 음식들이 전부였습니다. 돌상도 간단했습니다. 책, 연필, 청진기, 그리고 쌀 전통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주저없이 쌀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복 많이 받을 상이구만. 우리 민준이 잘 먹고 잘 살겠네. 저는 민준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탑방 위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봐요. 얼마나 예쁜지. 앞으로 이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MC 채아로서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블로그는 그대로 두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유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진짜 이름으로 작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행사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거나 가난한 이웃들의 결혼식 사회를 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날 한 유명 방송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MC 채아의 정체가 밝혀진 후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졌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 것만이 아니에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들의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예요. 그걸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각색해서 가명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두 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돌잔치는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소는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음식은 식당 주인이 정성껏 준비해준 소박하지만 맛있는 한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진짜 사랑 속에서. 소희는 이제 제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를 찾아와 육아 상담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는 거란다. 준혁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옥탑방에 새는 지붕을 고쳐주고 낡은 가구를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제가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단다. 어느 봄날, 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행복해 보인다. 며느리랑 화해했다며? 응, 이제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그때 그 일은 어떻게 용서했어? 나 같으면 절대 못 용서했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차라리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더 행복한 길이더라고. 그래도 그건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지.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민준이가 사랑 가득한 가족 속에서 자라는 게 더 중요했어. 그해 여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재개발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제 옥탑방이 있는 건물에 보상금이 나온 것입니다.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건물주는 제게 그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건물을 잘 관리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제게 새 집을 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돈은 민준이를 위해 모아두자. 민준이가 커서 정말 필요할 때 쓰도록 하자. 하지만 엄마도 편하게 사셔야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편해. 내가 효도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난 부자란다. 결국 우리는 타협을 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제게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준이를 위해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제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MC 채아의 세상 이야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이제 MC 채아라는 가면을 벗습니다. 그 가면은 한때 제게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참이선으로, 한 아이의 할머니로, 한 남자의 어머니로, 그리고 제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진실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무대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 글을 올리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의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공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네오가 민준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진짜 무대로, 제 진짜 삶으로. 민준이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맞아요. 저는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일이 유명하기는 했단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 민준이를 사랑하고 민준이네 가족을 돌보는 일 말이야. 할머니는 지금도 유명해요. 아니,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그리고 그게 할머니는 제일 좋단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다른 할머니들보다 우리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무대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손주의 품에 안겨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더러운 손이라고 불렸던 제 손은 이제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합니다.